이제 뭐 조금만 더 하면 이제 끝납니다. 그죠? 이게 끝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해갖고 뭐라도 하나가 건져서 가야 되는데 탄력성이 됐든 뭐 경제 논리가 됐든 그쵸? 네? 똑같은 문제에서 근데 차이가 좀 많이 나죠? 뭐요? 개론이 하는 3분의 1이고요. 네. 민법이 3분의 1. 아, 그러니까 민법이 문제가 적고 개론이 문제가 많다는 얘기군요. 아. 답지가 중간에 끼어있어 그런 건 아닌가요? 그래도 많은데. 하여간 만약에 이거 하다가 진도로 쭉 마주까지 해보고 만약에 했는데 뒤에 거 중에서 뭔가 중요한 걸 해야 되는데 진도 나가다 거기다 끝날 수 없으면 제가 한 줄을 더 해서라도 마무리를 해드릴 테니까 중요한 건 예습을 해와야지 뭐 선생님이 한 줄을 더 해보자라고 얘기를 하든가 말든가 하죠. 와서 그냥 똑같은 패턴이 돌아가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게. 원래 우리 진도고조상에서는 다음 주에 많이 나가야 되는데 제가 볼 때 그러기는 어려울 것 같고 다음 주에 투자까지라도 어떻게 좀 예습을 해오세요. 예, 투자해서 몇 가지라도 정리가 좀 되게. 그죠? 자, 이쪽에 정책 쪽에서는요. 정책 쪽에서는 거기 63페이지 가면은 문제 5번 있죠. 외부 효과 나오죠. 자, 아까 설명한 대로요. 외부 효과는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소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그리고 생산 과정에서 외부 불경제를 발생시키는 재화의 공급을 시장에 맡길 때 사회적인 최적 생산량보다 과다하게 생산되는 경향이 있죠. 그 다음에 외부 효과는 어떤 경제 주체의 경제 활동에 의도적인 결과가 시장을 통해서 다른 경제 주체의 후생에 영향을 주는 것을 말한다라고 돼 있으니까 얘가 틀린 거죠. 아까 그래서 제가 외부 효과의 의의를 정리해달라고 부탁드린 거예요. 기억하시나요? 외부 효과라는 것은 어떤 경제 주체의 경제 활동이 시장 기구를 통하지 않고 거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효과를 가져다 주면서도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지도 요구하지도 않는 경우. 그죠? 그걸 외부 효과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는 뭐라고 돼 있냐면 경제 주체의 경제 활동의 의도적인 결과가 어디를 통해서? 시장을 통해서. 제가 지난번에 의도하지 않는 이 파트를 설명해 드렸잖아요. 그죠? 갑이 의료시장에 가서 5만 원을 주고 독감 예방접종을 받았어요. 예방접종을. 그러면 갑이 이 예방접종을 받은 거는 자기의 건강을 위해서 예방접종을 받았겠어요? 주변 사람을 위해서 예방접종을 받았겠어요? 자기의 건강을 위해서 받았는데 이로 인해서 얘가 알고 있는 가족이라든가 주변 친구라든가 지인들이 얘로부터 감기가 전염될 가능성이 떨어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도하지 않은 혜택을 준 거라고요. 그렇죠? 그러면서 얘가 친구들에게 야, 내가 이번에 5만 원을 줘서 예방접종을 했어. 나 때문에 독감 걸릴 가능성이 낮아졌으니까 1인당 5천 원씩만 내. 그럼 어떻게 돼요? 어디론가 끌려가겠죠. 그죠?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편익을 줘도 거기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죠? 그게 무슨 효과다? 그게 외부 효과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나요? 그래서 뒤에 가시면 6번 문제 외부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이렇게 나왔죠. 자, 1번의 외부 효과란 그러면서 정의가 다시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아까 했던 거 우리 어떤 경제활동과 관련해서 거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는 혜택이나 손해를 가져다 주면서도 이에 대한 대가를 받지도 지불하지도 않는 상태를 말한다. 그죠? 그리고 4번에 부의 외부 효과를 발생시키는 시설의 경우 발생된 외부 효과를 제거 또는 감소시키기 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 2번에 이제 정의 외부 효과가 발생하면 님비 현상이 발생하는 게 틀렸죠. 정의 외부 효과는 핀피 현상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 보시면 7번에 뭐라고 해놨냐면요.
5번에 부의 외부 효과를 발생시키는 재화의 경우 시장에 맡겨두면 지나치게 많이 생산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3번 지문에 갔더니 지역지구제나 토지용 계획은 외부 효과 문제의 해결 수단이 될 수 없다 그랬으니까 틀렸겠잖아요. 그죠? 아까 외부 효과에 대한 해결책을 설명해 줬죠. 정부의 직접 규제로 의한 지역지구제를 실시하는 게 대표적이고 또 어떤 방법이 있다고 그랬어요. 조세 등을 부과해서 내부화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코지의 정리 얘기했었죠. 합병 얘기했었죠. 그렇죠? 그런 것들이 다 방편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놓고 옆에 8번에 가면 외부 효과 또 나오죠. 그런데 1번에 봤더니 한 사람의 행위가 제3자의 경제적 후생에 영향을 미치지만 그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상을 말한다 이렇게 쓰니까 그 정의 개념이 하나 또 들어온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 5번에 보면 새로 조성된 공원이 쾌적성이라는 정의 외부 효과를 발생시키면 공원 주변 주택에 대한 수요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한다니까 틀렸겠죠. 좌측이 아니라 우측으로 가야겠죠. 그죠? 그러니까 정의 외부 효과는 수요 곡선을 우측으로, 부외부 효과는 공급 곡선을 좌측으로 이렇게 우측 좌측으로 나오지 뭐 방향을 표시해서 좌상향 간다, 우하향 간다 이런 식의 표현은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표현대로 정리를 해두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4번 지문에 보면 부의 외부 효과를 발생시키는 공장에 대해서 부담금을 부과하면 생산비가 증가해서 이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공급이 감소하게 되죠. 아까 우리가 그래프로도 설명했었죠. 그러니까 이게 오전에 듣고요. 오후에 다시 하면 그게 기억에 조금씩 남아있기 때문에 이해도가 빨라요. 2번 듣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집에서 예습을 해왔어요. 오전에 투자론을 했어요. 근데 오후에 투자론을 또 해요. 그럼 이해도가 어떻게 돼요? 많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다음 주를 제가 기대하고 올게요. 다음 주를. 다음 주는 마이크 여기다 놓고 내려가서 수업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옆에 서갖고 물어볼 거예요. 그죠? 제가 아는 공법 선생님이 그걸 잘해요. 마이크 던지고 내려가는 거예요. 옆에 서갖고 어깨를 딱 지그시 누르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저게 뭐지? 이렇게 얘기할 때. 그러면 그 학생은 모든 걸 쥐어짜서라도 대답을 해요. 기억을 해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자, 그 다음에 뒤로 가시면 10번하고 11번이 공공재죠. 이거 같은 양반이 출제한 건데요. 왜냐하면 10번에 1번에 보면 소비의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이라는 특성이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11번에 1번 지문에 공공재 소비에는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이 있다. 10번에 2번 지문에 가면 생산을 시장에 맡길 때 사회적 적정 생산량보다 과다하게 생산되는 경향이 있다. 11번에 2번에 가면 공공재의 공급을 사적 시장에 맡기면 사회에서 필요한 양만큼 충분히 생산이 된다. 둘 다 2번이 틀렸잖아요. 같은 양반이 출제한 거를 여실히 확인할 수가 있죠. 얼마나 사람이 인간적이에요. 그렇잖아요. 같은 내용을 주면서 답도 2번으로. 그죠? 예? 예. 아주 좋은 경우잖아요. 그죠? 이런 게 이제 공공재에 나오면 대부분 과다 생산이냐 과소 이게 시장의 실패를 불러일으킨 요인이 되니까 그런 포인트 되는 것만 잘 정리해 두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반 이론에서는 충분히 포인트를 딸 수 있어요. 몇 가지 조금 힘들어하는 것만 좀 몇 가지만 극복을 시키고 계산을 다 안 해도 돼요. 그래도 60점 충분히 맞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부터 집에 가서 박한 양반에게 얘기해도 돼요. 60점은 내가 맞을 수 있어. 수석을 못해서 그렇지. 거기까지는 얘기해도 돼요. 그죠? 그 다음에 12번에 가시면 정부의 직접 개입 수단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 구별할 때. 아까 제가 구별할 때 직접 개입은 공이 많이 들어간다고 그랬죠. 간접 개입은 돈하고 관련된 게 많다고 그랬죠. 세금이나 부담금이나 대부비율 이런 게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거기 12번에 가면 공공토지비축 있죠. 그 다음에 거기 가면 공공임대주택 있죠. 공영개발 있죠. 얘는 기본적으로 무슨 개입이에요? 직접 개입이에요. 토지 수용이 있죠. 공영개발이 수용 방식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네는 직접 개입인데 자 취득세, 개발부담금, 종부세, 대부비율 얘네들은 뭐예요? 간접 개입이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개입에 해당하는 게 몇 개겠어요? 네, 그렇게 찾아주시면 돼요. 그런데 이렇게 해놓고 13번 문제 가면 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물어봤죠. 1번 지문에 부동산에 대한 부담금 제도나 보조금 제도는 정부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직접 개입 방식이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돈이 들어갔으니까 간접이잖아요. 얘가 답이잖아요. 구분할 수 있으시겠어요? 네, 이렇게 간단하게 줘요. 구별만 할 수 있으면. 그냥 풀면서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뒤로 넘어가시면요. 15번 문제 있죠? 자, 부동산 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물어봤어요. 그죠? 거기 보시면 3번에 주택에 대한 금융지원 정책은 정부의 직접적 시장 개입 수단이라고 해놨죠. 금융지원은 뭐겠어요? 간접 개입이죠. 그러니까 얘네 자주 물어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직접 개입과 간접 개입은 별표하고 우리가 구별을 해놔야겠죠. 그런데 그 밑에 16번 문제 있죠. 정부의 부동산 시장 개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물어봤죠. 27회니까 작년 문제죠. 1번 지문에 가시면 개발부담금 부과제도는 정부의 직접적 개입수단이다. 간접이잖아요. 이거 읽으면서 답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기가 선생이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별표를 하는 이유가 있겠죠. 기본 수업할 때. 거기는 꼭 기억해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선생들이 모의고사를 주면 또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리만 돼 있으면 간단하게 점수가 나올 수 있어요. 그죠? 잘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정도는 이제 정리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그 다음에 옆에 가시면 18번 문제 있죠? 토지용 규제 나왔을 때, 아까 제가 그랬죠? 지역지구제를 물어볼 때 요즘 공법적인 용어를 많이 물어본다고. 그죠? 아까 제가 저한테, 여러분들 물어봤었잖아요. 18번 문제 보시게 되면 지역지구제는 토지용에 수반되는 부의 외부효과를 제거하거나 완화시킬 목적으로 지정된다고 돼 있죠. 이것도 잘 쓰는 표현이에요. 이것도. 그럴 때 거기 자 4번에 보면 국계 법령상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에는 주상공록이라고 4가지가 있죠. 근데 5번에 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과 용도지구는 중첩해서 지정할 수 없다 그랬으니까 얘가 틀렸죠. 중첩해서 지정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뒷장에 넘어가시면 거기 저기 그 19번에 보시면 3번에 토지 적성 평가 제도라고 있죠. 예, 그게 용어로 한 2번 나온 건데 토지 적성 평가 제도는 뭐냐면 자, 일단에 어떤 지역에 토지가 있을 때 얘를 개발을 할 것이냐 보존을 할 것이냐가 충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국토교통부에서는 택지로 쓸 수 있는 면적이 부족하니까 이거를 택지로 조성해서 개발을 합시다. 이렇게 주정할 수도 있을 것이고 우리나라 그 환경부에서는 이게 지금 새들이 살 집이 자꾸 없어지니까 여기를 보존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는 또 사람 살 집도 없는데 새 집은 무슨 새 집이냐 싸울 거 아니에요. 그럼 조정이 안 되잖아요, 부처 간에. 그럴 때 이런 토지 적성 평가 하는 거예요. 개발하는 게 난지 아니면 보존하는 것이 더 타당성이 있는지 그걸 할 때 쓰는 제도를 뭐라 그런다? 토지 적성 평가 제도라고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럴 때 그 20번에 보시면 토지용 규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물어봤죠? 거기 2번에 보면 토지용 규제를 통해서 토지용에 수반되는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다고 돼 있죠. 토지용 규제의 대표적인 수단이 뭐겠어요? 그게 지역지구제예요. 토지용 규제의 대표적인 게. 그거를 지역지구제라고 표현하지 않고 토지용 규제라고 표현하면서 들어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5번 질문해 봤더니 용도지역 중에서 자연환경 보존지역이 있죠. 얘는 도시지역 중에서 자연환경 수사원 해안 생태계 상수 및 문화재의 보존과 수자원의 보호 육성을 위해서 필요한 지역이라고 해놨잖아요. 이게 틀렸죠? 그렇죠? 왜냐하면 아까 도시지역은 주상목록이라고 4가지였었잖아요. 자연보존지역은 거기 안 들어가죠.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얘를 가지고 답을 준 거예요. 그죠? 이렇게. 그래 놓고 얘가 지금 몇 회 때 나왔냐면 26회 때 나온 거잖아요. 근데 옆 페이지 21번 있죠. 용도지역 지구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걸 물어봤을 때 5번에 보면 국계법령상 국토는 토지의 이용 실태 및 특성을 고려해서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 같은 용도적으로 구분된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은 틀리게 한 번은 맞게. 이렇게.
그래 놓고 4번에 가면 용도지구는 하나의 대지에 중복 지정될 수 있어요, 없어요? 중복 지정될 수 있다고요. 그죠? 그리고 1번에 가면 토지용에 수반되는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죠. 근데 2번에 갔더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제2종 일반 지역은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거는 2종 전용 주거 지역이라고요. 일반 주거 지역이 아니라. 아니 그렇다고 저를 째려보면 곤란한 게 제가 낸 게 아니라 이 양반들이 낸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렇다고 해서 야 그러면 오늘부터 가서 1종, 2종, 3종의 일반 주거지역과 전용 주거지역을 구분을 해야 돼? 그럴 필요는 없다고요. 이 양반들이 낸 것만 갖고 재활용해요. 왜냐하면 자꾸 너무 그렇게까지 바꿔서 내면은 이건 공법 문제가 되지 학계로 문제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몇 가지 제한된 용어만 갖고 긍정형과 부정형을 계속 바꿔가면서 내는 거예요. 그것만 우리가 잘 파악하고 있다가 바뀌어서 나오면 그것만 잘 체킹하시면 돼요. 그죠? 그런 거 잘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여러분들이 조금만 그 정리만 해 주시게 되면 그러면 내용에 있어서 별로 어려운 거는 없어요. 그죠? 거기 뒤쪽에 가시면 23번 있죠? 우리나라 토지 관련 제도 있잖아요. 그죠? 우리 토지 비축 제도가 있어요, 없어요? 아까 있다라고 배우셨죠? 예. 그 다음에 지구 단위 계획도 가끔 등장은 해요.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용도 지역 지구는 토지용에 수반되는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하거나 완화시킬 목적으로 지정하게 돼 있죠. 5번이 이제 토지 적성평가 나오죠. 그 다음에 4번에 보면 토지 선매 나오죠. 토지 선매는 강제 수용이 아니죠. 협의 매수잖아요. 강제 수용이 가능한 것은 공영개발이죠. 걔가 수용 방식이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야 공법도 열심히 들어야겠구나 이런 생각도 드시겠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공법에 시간 투자할 시기가 아직은 아니란 말이죠. 지금은 1차를 빨리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제가 1차만 제 과목만 신경을 쓰면 2차에게는 제가 할 것도 없고 열심히 하시라고 다고칠 이유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만 가도 1차는 붙여줄 수 있으니까. 근데 동차를 합격해야 되니까 이 학원이 여러분들이 일기생이잖아요. 그렇죠? 아니 이게 학원과의 전통이 뭐냐면 통상 일기생의 합격률이 높아요. 이게 학원과의 전통이에요. 학원에서도 서포트를 많이 해주고 선생들도 의욕이 있고 학생들도 열심히 해보겠다 이런 박자가 맞아가지고 통상 합격률이 높은데 잘못하면 여기서 전통이 깨지게 생기겠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를. 이거 소문 금방 돌아 이거. 세종시에 무슨 학원이 이게 처음에 오픈했는데 동차 합격자가 1명이래. 뭐 이렇게 나오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거.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내년에. 여기 누가 와서 물어본다고 그랬죠? 에? 작년에 여기 몇 사람이나 합격했어요? 1명이요. 그러면 계속 하겠어요? 가겠지? 아니 몇 명이 왔는데 1명밖에 안 됐냐고. 그럼 큰일 나잖아요 이게. 여러분들 많이 붙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다 붙어도 이게 10,000원 인원이 아니라니까요. 에? 이거 그렇잖아요. 노량진 같이 학생 수 많죠. 거기는 몇 명이 합격했다 이런 것 있죠. 명수로 거기는 얘기해야 돼요. 거기는 합격률로 얘기할 수가 없어요. 연원이 많은데 그걸 가지고 합격률 얘기하면은 만약에 학생이 한 500명 되는데 합격자가 100명이 나왔어요. 20%밖에 안 되잖아요. 합격률로 얘기하면 가시적인 게 안 보인다고요. 근데 100명 그러면 많아 보이잖아요. 그 우리는 나중에 뭐로 얘기해야 돼요? 우리는 합격률로 얘기하잖아요. 합격률로. 인원수로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여기는 지금 다 합쳐갖고 몇 명 나와요 이거. 여기 다 해가지고 자 보시죠. 자 13명이 합격했습니다 해서 이거 광고 내면은 13명 이건 반응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다가 99.5% 뭐 98% 뭐 이런 얼마나 좋아요. 그죠? 네? 될 거라고 생각하고 참. 아니 왜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된다니까요. 아니 제가 이 강의를 10수년째 하고 있지만 저희는 매년 수강생들하고 부딪히는 패턴이 매년 똑같아요. 매년. 그죠? 제가 지난번에 그랬죠. 나중에 올해 10월 28일 날 시험이 끝난 다음에 11월 초쯤에 학원에 한번 놀러 와 보세요. 그 밖에서 촬영하고 있으니까 밖에서 한번 들어보세요. 선생님 무슨 얘기하고 있나.
여러분들하고 10월 달까지는 이거 나온다 안 나온다 중요하다 아니다라고 무진장에 다고치다가 11월 초가 되면 다시 저희는 부동산 학의 기초를 얘기하고 있어요. 부동산 학이란 정의가 어떻고 이념이 어떻고 그러면서 공부는 지금부터 열심히 하셔야 되고 뭐 이런 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똑같이. 그럼 여러분들이 공부를 바로 해요?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래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매년 되풀이하고 있어요. 11월 달이면. 그래서 11월, 12월에 공부를 열심히 하시면 나중에 편하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11월, 12월에는 여러분들이 공부하기는 너무 빠르다고 생각하시죠? 아직 내년에 보는 시험인데. 그러니까 몇 월 달부터 하겠다고 그래요? 그럼 1월 달이 되면 공부해요? 안 하잖아요. 춥잖아요. 그러니까 봄이 되면 열심히 하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게 3월이에요. 그럼 3월이 지나가고 있잖아요. 했나요? 안 하는 거죠. 아직은 조금은 여유가 있지. 그러면서 몇 월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상하게 중개사 공부한 분들은 짝수달은 별로 신경을 안 쓰더라고요. 그냥 걔는 그냥 넘기는 달이에요. 홀수로 가는 거예요, 주로. 그래서 이제 다음 달부터 열심히 하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늦는다고요. 오늘부터 열심히 해야지. 그죠? 많이 돼요. 그럼 많이 될 수밖에 없는 게 학생 수가 많으면요. 반이 계속 생기면서 계속 돌려요. 거기는. 그러니까 3월 달서부터 계속 오후반 이런 거 생기면서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계속. 이 시험이 회독3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돌수록 유리해요. 이게. 그러니까 예전에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무슨 뭐 오후에 별도의 특강이 있고 그러면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니까 알아서도 판단하고 그랬는데 곰곰이 생각하니까 차라리 그냥 이번 해에 그냥 열심히 해서 한 번에 끝내고 나가는 게 낫지. 이거 나눠서 내년에 하면요. 비용이 더 들어요. 시간하고 이거 비용을 내년에 1년 연장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2차만 공부해도 1년 시간 가는 건 똑같아요. 부담되는 건 똑같고. 그러니까 강한 의지가 있어야 돼요. 올해 내가 꼭 이 바닥을 떠야겠다 뭐 이런 거. 강하게. 그죠? 그리고 내가 약속을 한 분량만큼은 그날 반드시 해야 돼요. 그래야지 습관이 되면서 이게 쭉 나간다고요. 그죠? 그리고 궁금한 건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그거를 좀 실천을 하면 돼요. 그럼 빨라져요. 아니 집에 가서 자녀들에게 궁금한 거 있으면 학교 가서 누구한테 물어보라고 그래요. 그걸 왜 몸소 실천을 못 하는 거예요? 좀만 하시면 돼요. 자, 24번에 가시게 되면 임대료 규제가 임대주택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물어봤죠. 근데 여기서 항상 알아두실 거는 규제 임대료가 시장 임대료보다 낮을 때 효과가 있다고 그랬어요. 높으면 효과가 있다 없다? 네, 높으면 효과가 없어요. 거기 그래서 1번에 가면 균형 임대료보다 임대료 상한이 높을 때 균형 임대료와 공급량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균형 임대료보다 임대료 상한이 낮을 때 있죠. 장기적으로 임대주택의 질이 낮아질 수 있죠. 아까 우리가 얘기한 거잖아요. 이거 4번에 보면 음성적 거래가 발생할 수 있죠. 그리고 장기에 초과 수요가 더 발생할 수 있죠. 근데 거기 3번에 보면 자, 규제 임대료보다 임대료 상한이 낮을 때 임대주택에 대한 공급이 단기적으로는 탄력적, 장기적으로는 비탄력적으로 반응한다 그랬으니까 틀렸겠죠. 단기는 비탄력, 장기는 탄력적으로. 그렇죠? 자, 25번에 가면 정부의 주택 임대 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물어봤죠. 단 규제 임대료가 시장 임대료보다 낮다고 가정한다고 돼 있죠. 주택 바우처는 임대료 보조 정책의 하나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5번에 가면 장기 전세주택 들어오죠. 근데 4번에 갔더니 임대료 규제는 임대부동산을 질적으로 향상시키고 기존 세입자의 주거이동을 촉진한다 그랬으니까 틀렸을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 쓰는 표현을 계속 반복해서 써요. 그렇죠? 그러면 뒷장으로 일단 넘어가셔가지고요. 29번에 가시면 임대주택 정책이 나오죠. 2번에 가면 임대료 규제는 임대료에 대한 이중가격을 형성시킬 우려가 있죠. 3번에 가면 규제 임대료가 시장 균형 임대료보다 낮을 경우에 임대부동산의 질적인 저하를 초래할 수 있죠. 5번에 임대료 상한제 실시는 임대주택에 대한 초과 공급을 발생시킨다 했으니까 틀렸잖아요. 초과 공급이 아니라 뭐를? 초과 수요를. 그렇죠? 아까 장기의 변화 설명했잖아요. 첫 번째가 초과 수요인데 이거 초과 공급이라고 얘기하면 틀린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자, 거기 보시면 그 30번에 임대주택 정책 나오죠. 예, 거기 보시면 5번 지문에 주거 바우처 제도라고 있죠. 임대료 보조를 교환권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말하며 우리나라에서는 일부 지자체에서 저소득 가구의 주택 임대료를 일부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아직은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도입이 안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구별해 주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이제 거기 보시면 3번에 정부나 지자체가 공급하고 있는 임대주택의 유형에는 건설 임대주택, 매입 임대주택, 장기 전세주택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에 대해서도 알아두셔야 되는 게 장기 전세주택이 등장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정리가 가능해야 돼요. 그 다음에 뒷장으로 넘어가셔가지고요. 31번에 가시면 서민을 위한 주거 안정을 위한 주거복지 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있을 때 1번에 보시면 정부가 임대료 상승을 통제하면 단기적으로 임차인의 주거 이전이 촉진될 것이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주거 이전이 촉진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출제해. 32번 같은 경우는요. 이거 한 번 나오고 끝나는 거예요. 주택청약종합저축 아시죠? 네, 청약종합저축이 요해 시행이 됐어요. 도입이 되고 바로 출제한 거예요.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장 큰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건 가입의 대상이 없잖아요. 제한이. 그잖아요. 영유아도 가입시킬 수 있는 게 청약종합저축이잖아요. 근데 얘가 무주택 세대주에 된다 그랬으니까 얘가 답이잖아요. 이거는 그 당시에 다 예측이 가능했던 문제였던 거예요. 이게 나오면 이걸 바꿔서 줄 것이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딱 보는 순간에 그냥 찍는 거죠. 그런 문제가 많은 게 좋은 거죠. 자, 34번에 가면 조세의 경제적 효과 있죠. 아까 동결효과 배웠죠. 양도세가 중과되면 동결효과로 인해서 주택가격이 상승할 수 있어요, 없어요? 상승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탄력적인데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이죠. 아까 탄소비대 얘기해 줬죠. 그럼 누가 세금을 더 많이 부담해요? 아니, 공급이 탄력이잖아요. 아니, 얘가 탄력이고 수요가 비탄력이잖아요. 그러면 얘가 탄소고 얘가 비대니까 얘가 더 많이 부담하죠. 수요자가. 그래서 3번 질문에 보면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탄력적인데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비탄력적인 시장에서 세금이 부과되면 실질적으로 수요자가 공급자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되잖아요. 맞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이 탄소 비대를 갖고 있으면 갖다 대입하면 풀 수 있다고요. 이거를. 그래프 안 그려도 돼요. 예? 5번에 가면 토지의 공급 곡선이 완전 비탄력적인 상황 내에서는 토지 보유세가 부과되더라도 자원 배분의 왜곡이 초래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아까 우리가 헨리 조지 얘기했었죠. 헨리 조지의 토지 단일세. 기억하시나요? 예. 그리고 그런 내용을 계속 내요. 자, 36번에 가시면 조세 나와 있죠. 거기 보면 3번 지문에 지가의 상승에 대한 기대가 퍼져 있는 상황에서 양도세가 중과돼서 동결 효과가 발생하면 지가가 하락한다 그러니까 틀렸을 거 아니에요. 지가가 상승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옆에 37번 문제 있죠. 거기 갔더니 37번에 갔더니 자, 부동산 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있을 때 3번 지문에 양도소득세의 중과는 보유자로 하여금 거래를 뒤로 미루게 하는 동결 효과를 갖고 있다. 맞는 내용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뒤로 미루죠. 그래야지 가격이 올라가니까 자기에게 부과된 세금에 대한 부담을 전가시킬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가격에 반영해서. 4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조세 부과는 수요자하고 공급자가 모두에게 세금을 부담하게 하나 상대적으로 가격 탄력성이 낮은 쪽이 세금을 더 많이 부담하게 된다. 여기 있잖아요. 탄소 비대라고. 비탄력성이 낮은 애가 더 많이 부담하잖아요. 그죠? 자, 아까 우리가 38번 같은 경우에 아까 문제를 해본 거잖아요. 교재에서. 1번에 보면 38번에 수요 곡선이 공급 곡선에 비해서 더 탄력적이죠. 그러면 누구 부담이 커져요? 지금 이 표현이잖아요. 수요가 탄력적이고 공급이 비탄력적이라는 얘기잖아요. 얘가 더 탄력적이라고 돼 있잖아요. 수요 곡선이. 그러면 누가 더 많이 부담해요? 공급자가 탄소 비대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2번 지문은 공급 곡선이 수요 곡선에 비해서 탄력적이라고 되어 놨잖아요. 그럼 2번 지문은 이게 공탄 수비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누가 더 많이 부담해요? 수요자가. 그렇겠죠? 그러니까 탄력적일수록 조세 부담이 작고 비탄력적일수록 조세 부담이 큰 거예요. 수요나 공급이나. 에? 이거 힘드신가요? 이거? 구별하는 거? 이게 내용을 이해하면 훨씬 쉬운데, 더 쉬운데, 그 내용을 이해하기가 더 힘드신 것 같아서 간략하게 용어로 그냥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거 대입해도 문제는 다 풀리니까. 그래프 그리는 것도 싫어하시잖아요. 근데 참 신기한 게 지역을 망라하고 불리한 거 못 들은 채 하는 건 똑같아요. 어느 학원의 강도가 조금 더 세게 나오느냐 이 차이점이지. 그런데 제 소리가 안 들리냐면 그런 건 아니에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건 꿀이거든요. 책가방을 싸거든요. 그 얘기 들리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 얘기는 근데 뭔가 이상하면은 못 들은 채 하는 거예요. 그냥. 자, 그래서 그런 내용이라도 조금 정리를 해주시면은 도움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아, 뒤에 나와 있는 주거분리 뭐 이런 것 있죠? 아까 우리가 해봤던 거예요. 자,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40번에 주거분리란 고소득층의 주거지역과 저소득층의 주거지역이 분리되는 현상을 말하죠. 아, 그럴 때 4번에 가면 고소득층 주거지역과 인접한 저소득층 주택은 할증료가 붙고 저소득층 주거지역과 인접한 고소득층 주택은 할인돼서 거래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이거를 언제 또 다시 냈냐면 작년에 이 문제가 또 언급이 됐던 거예요. 이것도. 그래서 작년 문제에서는 그걸 반대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틀리게 준 거예요. 그게 43번 문제 있죠. 43번에 가면 자 1번에 고소득층 주거지와 저소득층 주거지가 서로 분리되는 현상이다 이런 얘기죠. 근데 2번에 갔더니 고소득층 주거지와 저소득층 주거지가 인접한 경우에 경계지역 부분의 저소득층 주택은 할인돼서 거래되고 고소득층 주택은 할증돼서 거래된다는 게 틀렸겠죠. 그러니까 40번에 1, 2번과 여기 있는 43번에 1, 2번의 요건이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구별해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정도. 그 다음에 41번에 보면요. 주거분리에서 또 알아두실 거는 2번에 주거분리는 도시 전체뿐만 아니라 지리적으로 인접한 근린지역에서도 발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런데 43번에 가면 그게 5번 지문에 또 나와 있죠. 도시 전체뿐만 아니라 지리적으로 인접한 근린지역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없다? 자, 41번에 4번에 가면 친밀과 천이 현상으로 주거입지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죠. 근데 43번에 4번 지문에 보면 고소득층 주거지와 저소득층 주거지가 인접한 지역에서는 침입과 천이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시면 같은 요건을 계속 재활용해요. 거기서 하나의 요건을 가지고 한 번은 긍정형, 한 번은 부정형으로 해서 유도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 요건만 알면 답을 충분히 맞을 수 있는 거예요. 보기만. 그래도 많이 좋아지신 거잖아요. 그죠? 처음에 주거분리가 뭐야 그러면은 대답도 못했었는데 지금은 다 구별하잖아요. 그죠? 네, 긍정적인 현상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뒷장으로 넘어가시게 되면요. (44번에) 주택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물어봤죠. 5번에 가면 정부가 규제하는 주택임대료의 상한이 시장 균형임대료보다 높아야 시장에 영향을 준다. 낮아야지 영향을 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나온 내용에서는 그런 정도 여러분들이 주고요. 그 다음에 뭐 특별한 내용은 자, 46번에 가시면요. 3번 지문이 있죠. 시장 임대료 이하로 임대료를 통제하면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인 한 임대인의 소득 일부가 임차인에게 기속되는 소득의 재분배 효과가 있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아까 한 거 기억하시나요? 단계에 나타나는 효과, 소득 재분배 효과. 그렇죠. 근데 아까 임대료 규제를 시행할 때는 어떨 때 효과가 있다냐면 규제 임대료가 시장 임대료보다 낮아야 되고 공급이 비탄력적이거나 완전 비탄력적일 때 효과가 있다 이렇게 칠판에 적어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 47번에 그 4번 지문을 보면 47번에 장기 전세주택 나오죠. 몇 년의 범위에서. 근데 거기 30년이나 해놨잖아요. 걔가 틀린 거죠. 그리고 2번에 가면 준공공임대주택 나오죠. 네, 몇 년 이상. 8년 이상 계속해서 임대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임대주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공공건설 임대주택은 아닌 거예요. 민간업자가 이거 운영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8년 이상 계속해서 임대사업을 할 때 연간 임대료를 5% 이상 올리지 않는 조건으로 임대사업을 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세제상의 혜택과 자금을 또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뒤로 이제 넘어가시면 48번에 27회니까 작년에 나온 거죠. 5번 지문에 가면 중공공 임대주택 나오죠. 얘가 답이었어요. 민간 임대주택에 대한 특별 법령상 일반형 임대사업자가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해서 임대하는 민간 임대주택을 준공공 임대주택이라고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네요? 그리고 3번에 부동산 거래 신고 있죠. 그죠? 거기 보면은 그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에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는 제도라고 돼 있죠. 그거 틀렸죠? 언제 해야 돼요? 계약 체결일로부터. 잔금 지급일이 아니란 얘기죠. 그거를, 그리고 2번에 가면 토지 선매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강제 수용이 아니라고 그랬죠. 협의 매수라고 그랬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나요? 네.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감정평가에 관한 것도요. 공동주택 가격을 공시하기 위해서는 국장의 의견을 드는 게 아니라 중앙부동산 평가위원회 검증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 내용에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조금, 그러니까 이런 요즘은 정책이나 이런 거를 물어볼 때 새로운 걸 자꾸 쓰지 않고요. 기존에 냈던 애들인데 다시 이렇게 한 번에 5개를 뭉쳐놨다가 또 흐트렸다가 이렇게 다시 뭉치겠다가 뭐 이렇게 내요. 그러니까 반복되는 용어만 조금씩 알아두시면 돼요. 네? 그래도 아까 오전에 해가지고 받아들이는 건 훨씬 빠르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4장이 다음 주부터 할 투자론이라고요. 여기가.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음 주 오전 수업에 투자할 거 아니에요. 투자를 마치고 오후에 투자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투자에 대한 이해도를 조금 높여서 가는 걸로 해보자고요. 그러면 마지막 주에 우리가 금융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본반 수업도 금융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조금 더 나아질 수 있을 거예요. 그게. 만약에 우리가 오늘도 오전에 경제를 하고요. 오후에 경제를 했으면 그러면 조금 낫을 거라고요. 오전에 듣고 오후에 들으니까. 근데 지금 오전은 정책을 했고 투자까지 들어간 상태에서 오후 수업을 한 거잖아요. 괜찮아요. 여러분들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해요. 그죠? 다만 습관이 가끔 못 들은 체 한다는 것 뿐이지. 그죠? 예, 기본적인 소양은 충분하시잖아요. 그죠? 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시고 힘들 내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